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101쪽 분량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군병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먼저 군병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요? 네, 구체적인 그런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요.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은 특전사와 수방사를 동원하면 3,000에서 5,000 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얼마나 되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때 김 전 장관은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나왔던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장관에게 특정 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이상민 당시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고요. 소방청 차장 그리고 서울 소방재난본부장까지 이 지시가 내려간 걸로 검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시 내용이 뭐였냐면 포고령과 관련해서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해오면 잘 협력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앞서서 공개가 됐던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공소장에 지금까지 공개됐던 공소장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만 추린 겁니다. 이진우 곽종군 당시 사령관에게 했던 지시 내용은 그대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계엄령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했던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하는 내용까지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 지시사항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내란 범죄를 조직적인 것으로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이 83페이지고요. 이후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95페이지, 가장 최근에 기소된 김용군 전 대령은 98페이지입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이 101페이지니까요. 그동안 추가되는 내용을 검찰이 조금씩 추가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이달 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형사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애초 오늘 선고 예정이었는데 헌재가 다시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선고를 불과 2시간 정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일단 다음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국회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는 별도로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건 역시 선고 기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예, 헌재가 선고를 미룬 배경도 취재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이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는 관련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다는 국회 측의 답변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앞서 최 대행 측이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기각한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술서를 받아서 오는 10일 2차 변론기일 때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중요한 이유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헌재 재판부 구성과 관련된 사안들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 결정이 가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8인 체제인 지금은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춘다면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은 인용됩니다. 예, 오늘 헌재 선고가 미뤄지자 윤 대통령 측도 즉각 입장을 냈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 그간 헌재의 공정성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서 헌재가 선고 당일 선고를 미루는 다급한 모습에서 최고 헌법 해석기관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 저지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두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내 강경파 사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휘한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사의를 밝히고 경찰에 출석한 당일에도 박 전 처장이 관저 주위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박종준 전 처장이 사전에 강하게 주문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박 전 처장 측은 어떤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YTN 등 일부 취재진을 만나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사흘 전에 휴가를 내고 고향을 다녀왔고 출두한 당일엔 새벽 6시에 공관에서 나왔다며 지시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다만 앞선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과 경호처 내 강경파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해 검찰에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 등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다시 맡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뒤 수사권 문제로 결국 한 달 반 만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까지 입증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해 사건을 가져간 뒤 한 달 반 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지휘부를 잇따라 불러 조사를 마쳤지만
수사권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까지 들여다보려 했지만 단전이나 단수 지시가 미수에 그치면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계엄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을 말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진술로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중앙 법관님들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이 전 장관을 수사하게 된 경찰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더 확인할 게 있다며 추가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계엄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도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전후 전 목사의 발언을 확인해서 폭동 사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이 일어나기 전 전광훈 목사는 거듭 국민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저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지자 전 목사는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가 법원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폭동 사태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씨는 물론 전 목사 측도 서로 연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전 목사 측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기 한참 전인 저녁 8시쯤 집회를 해산했다며 배후 의혹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폭동 전날뿐 아니라 계엄 전후 전 목사의 발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영향력을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전 목사의 발언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소환도 검토하는데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서 86명을 체포한 데 이어 13명을 추가 특정하고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아직 체포하지 못한 3명을 쫓으면서 CCTV 영상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위대 신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구치소를 찾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당이 하나 돼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당부하며 당이 하나 돼 갈라진 보수의 단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려운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특히 2030 세대를 콕 집어 언급했는데 이는 최근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우리 당이 좀 하나로 뭉쳐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당의 역할을 좀 많이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또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역설하며 과거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도 남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연회 참석자들은 조기 대선 언급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염원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거란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당 내에선 지도부 투톱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의 대통령 접견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지만 사실상 당의 공식 행보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대통령과 선을 긋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중도 민심 확보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들어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의원들의 행보는 개인적 차원이라도 정치적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치소 방문 자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건 중도층을, 대통령 창구 역할을 자처하는 건 정통 지지층을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여당 투톱 지도부와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을 접견한 걸 두고 야당은 비판 소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을 공식화했다면서 사태 수습은커녕 국정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구치소를 찾은 것은 내란 정당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에 책임을 져야 할 여당 지도부가 국정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내란 수계의 옥중 여론전에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더욱이 매일같이 접견을 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국민과 강성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면회는 개인적 차원이라며 큰 의미를 두려워하지 않은 데에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인간적 차원의 면회가 아니라 당과 대통령이 만나 현안에 총체적 대응을 하기 위한 쌍권총 회동을 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사면이란 숙제만 안고 온 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옥중에서 요구할 겁니다. 당선되어서 나를 사면시켜줄 사람을 지지자들이 밀게 할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람들은 자기 그릇 크기의 생각밖에 못한다며 사면 논의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지도부의 행보가 무당층과 중도층 민심 잡기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보수 진영 결집도는 유지되고 있는 만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다음 주 목요일 20일에 시작된다고 지금 밝혀졌고 그런 가운데 또 공소장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총 101쪽 분량인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특전사와 수방사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랬더니 경찰력을 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김 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정사 2개 여단이 1,000명 미만. 그랬더니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게 담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이 공개되면은 이제 윤 대통령 측에 좀 불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검찰에 진술했던 주요 관련 종사자들의 이제 진술들이 이제 공소장에서 나와서 재판장에서 공개가 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방어가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사태 초기에 이제 계엄군 지휘관들의 민감한 발언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국회를 통해서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이거는 내란이구나라는 심증을 갖게 했던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발언의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내용이 조금씩 변동된 건 있지만 재판에서 쓸 공소장에 즉 검찰에서의 진술에 주요 관련 종사자들이 이렇게 지휘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상당 부분 이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이제 입증되는 그런 간접 증거 사례가 되겠죠. 직접적인 이른바 녹취가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현재와는 별개로 재판 트랙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해내고 또 이쪽 말하자면 그런 증언들이 사실은 뭐 오염된 증거라든가 아니면 진술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입증해내고 방어해낼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이중구에 접어들었다면 헌재 심리와는 별개로 이 재판도 굉장히 주 1회 빨리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도 시급해 보이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쟁점을 가지고 좀 충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내용도 포함이 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하고 이게 이제 소방청 차장, 소방재난본부장까지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이제 드러났다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 헌재 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두 군데에서 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이제 헌재 재판은 일종의 이제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은 아닙니다. 예. 참고 사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이런 내용들이 판단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상민 장관이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이제 소방청 차장을 통해서 이게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인데. 예. 지난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나와서 진술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확인해 줬는데 당시에 이른바 이제 비상입법기구를 검토해 보라는 쪽지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을 했는데 최상목 대행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무위원한테 그 쪽지가 갔다. 그중에 이상민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이상민 장관에게 그 쪽지를 통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와 같은 조치를 지시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그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서 아마 공소장에 저 내용을 포함시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정황과 근거들이 담겨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이건 공수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통해서 기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검찰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이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건데 지금 그 일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고 특히 이제 탄핵 이 재판 과정에서 형사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는 이제 그런 진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공소장이 정반대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그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첫 공판 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을 했는데 공판 준비기일에는 출석을 할 의무가 없잖아요. 피고인이.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출석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어도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재판에서의 그 유불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변호인단과 상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꼭 출석할 날만 출석할 겁니다. 헌재 심리는 이게 대통령의 직 자체를 떼는 그러한 지금 중대한 심리니까 윤 대통령도 항상 참석하겠고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날짜도 이제 물론 심리기는 준비 변론기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나가는 날도 아마 조금 취사 선택해가지고 나갈 것 같고요. 다만 헌재 심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왜냐하면 형사적인 부분은 6개월 구속 후 6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만 헌재는 빠르면 지금 4월 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갈래 같이 진행되지만 대통령이 아마 7할 이상의 그런 역량과 에너지를 아마 헌재 심리에 쏟지 아마 재판에는 조금 더 전략적인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전망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이 줄탄핵을 비롯한 사실상 예산 삭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그런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또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당의 투토 그리고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방문하고 나서 한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오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접견을 가면서
지도부 차원의 면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도부가 가면서 지도부 차원의 면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일종의 이제 궤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아까 나경원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저 내용 중에 보면 계엄을 정당화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런 계엄을 정당화하는 얘기를 고스란히 저렇게 이제 정치인을 통해서 이 전달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저 이제 접견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글쎄 저게 바람직한가요?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당을 넘어서서 이렇게 되면은 계엄 옹호당이 되는 건데 과연 윤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본인이 강변한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저렇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게 지금 여당 중진이나 여당 지도부가 할 일인가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뭐 탄핵 재판 과정에서 모든 본인의 책임을 다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나경원 의원, 권영세, 권성동 이제 두 대표 다 법률가들이시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을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법률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렛대로 탄핵 심판을 최대한 끌면서 강성 지지층을 비롯한 집도끼들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겠다. 근데 이런 의도를 가진 포석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저런 내용의 정당성이 다 사라지는 건데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은 대선에서는 이제 확장성이 어떻게 보면 승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에 대해서 그때 가서는 어떤 말을 하려고 지금 지도부가 저렇게 한 방향만 보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분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끝까지 분리 안 하겠다는 건지 조기 대선이 오더라도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텐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과연 뭐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과거를 찾고 돌아가면 안 되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현재 지도부의 모습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과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런 선택을 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게 지도부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 도리로서 갔다고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차량으로도 갔다고 그러는데 김재섭 의원은 왜 이제야 인간적 도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잡음들 나오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이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민주정당으로서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설을 맞이했는데 그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원수입니다, 아직은.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이 영입해서 1호 당원이 되어서 지금 대통령의 직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위직 당원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설이 됐는데 그 최고위직에 있는 우리 그 당 지도부들이 인사를 가지 않는다. 서로 신년 할애, 덕담, 격려 안 한다. 오히려 저는 이게 인간적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좀 조금 더 차라리 저는 당 투톱이 좀 더 솔직해도 괜찮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한 분이 지금 영화에 몸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됐으니까 와서 인사드리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국민의 말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면 될 일인데 무조건 개인 차원으로 치환하다 보니까 당에서 이렇게 김재섭 비대위원처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당당할 필요는 있었다. 자, 지금 조금 더 냉정하게 해서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이 고공행진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럼 윤 대통령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또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까지 끌고 안고 가야 사실은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적인 에너지를 또 얻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 전략적인 행보가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너무 이것을 개인적이다 이렇게 자꾸 좀 축소시켜 버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또 반대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간 다음에 또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비해서 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겠다. 뭐 집권 여당으로서 또 민생 경제 살리기에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너무 당의 모습이 우경화되고 있다라고 확대 비판하는 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 헌재 탄핵 심판이 지금 화목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제외하고는 정치인들의 면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옥중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지지층에게는 어쨌든 결집의 동기를 제공하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더 뭉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중간층이라든지 또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입장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국민으로부터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인간적 도리를 얘기하고 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구속됐을 때 면회를 시도했던 현직 의원은 조원진 의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인간적 도리가 없었냐. 그래서 인간적 도리 차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제 지지층 결집용 내지는 그런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행보의 일환이지 뭐 인간적 도리 이렇게 포장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예, 릴레이 면회가 된다면은 실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에는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뭐 타당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뭐 당에서는 사실 조기 대선이란 말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가정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차기 대선 그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뭐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건데요. 당의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은 신분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지금 벌써 대선 운동을 염두에 두고 중도 확장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돼 있지만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실은 위치에 있는 정당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역풍을 많이 맞았던 게 마치 집권한 것처럼 여의도 대통령처럼 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한 역풍이 온 것처럼 저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실기하고 있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 지금 오히려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방어권 차원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지금 최상목 대행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매일매일의 메시지들이 사실은 민생에 맞춰져 있고 외교안보에 맞춰져 있고 국익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비대위원장 아침에 회의하는 걸 놓고 보면은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거라든가 정치 현안에 대한 것으로 국한돼 있거든요. 전 2월부터는 달라야 한다. 최소한 지난달에는 양자 지지층들이 최대한 결집하는 일종의 정치적 격동기였다는 특수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사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이제 기점으로 저는 지도부의 행보가 좀 바뀌어져야 한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라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100% 책무를 다하는 그런 쪽으로 당의 지도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나 메시지의 그 포인트가 맞춰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좀 뭔가 이 정치의 현상에 대해서 좌고우면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저는 그게 바로 전 중도 확장의 걸림돌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좀 비대위원회가 비상한 대책을 내는 그런 비대위로 좀 방향성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 가지 주목이 됐던 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2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선고를 연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그 최상목 대행 쪽에서 어쨌든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계속 제기하겠다 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축하기보다는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다. 지금 왜냐하면 저거를 재판을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피소추인 쪽에 의견을 좀 더 듣겠다는 취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 쪽에서 절차적 흠결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하고 마찬가지인데 국회 본회의의 의결 없이 의장의 권한으로 권한쟁의 심판한 게 과연 이게 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냐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주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헌재의 정당성, 헌재의 공정성을 흔드는 이런 공격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논란을 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정을 조기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 뒤로 좀 밀어놓겠다라는 의도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가 돼서 오늘 한꺼번에 그걸 갖다가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헌법소원 사건도 무기한 그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예상컨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이후로 미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헌재가 부담을 느낀 건 맞아요. 그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이 말은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그 이른바 판사 재판 거래 의혹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자, 그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바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른바 진보 진영의 판사였다고 그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뻔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지금 헌재가 진행하는 게 과연 공정하게 보이느냐. 이 질문에 헌재가 자신 있게 답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의 가결 종족수가 150이 맞냐 200이 맞느냐 이게 지난 12월 27일 날 벌어진 일인데 이 다음에 벌어졌던 최상목 권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그다음에 헌법소원을 먼저 하겠다 이걸 오늘 선고하겠다 자 그럼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고 선고가 뒤바뀐 거고 도대체 그 자신들의 헌재 재판관을 채용하는 게 임용하는 게 먼저이고 오히려 국가대사인 만일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없었으면 최상목 대행도 없었을 텐데 그 중차대하게 먼저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역풍이 분 거죠. 헌재가 그걸 부담됐고 부담을 느낀 거고 그다음에 이 부담을 느끼도록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과연 공정해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에서 답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날 지금 열리겠다는 것도 변론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제기하겠다는 거지 선고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류를 놓고 본다면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이 지금 그 위헌 여부는 조금 상당간은 길어질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최대행 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론 지형도 좀 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특히나 국회가 과연 의장이 이렇게 집권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절차적 흠결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한 헌재 결정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했던 것이 국론 분열을 막고 나중에 사후 정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 측면 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탄핵 심판 이후에 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어요? 뭐 그런 면도 있고요. 다만 이제 헌재가 완전체를 이룬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이제 헌법적 결론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서둘렀던 건데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구설에 휘말리면서 이 사건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제 공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조금 밀어놓은 것 같은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결정 때도 8인 체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헌법재판관 한 명이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헌재가 고심을 할 겁니다. 9인 체제를 갖춘 이후에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건지. 근데 일단 오늘 이제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봤을 때 우선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사를 헌법재판관들이 비춘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이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조금은 좀 미뤄질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오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데 네. 뭐 비상한 결단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전략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는 뭐 사실은 헌재 시간으로 다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민주당도 부담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주 대놓고 지금 우클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의 이게 지금 그 보수정당 대표다운 그런 지금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급변친과 이 변모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탄핵을 이어간다든가 아니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건 부담이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점에서 민주당도 어찌 보면 뭐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법부 재판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야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아마 중도합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미 접어든 거나 다름없어요. 뭐 이준석 의원은 이미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2월 전국부터는 이제 아마 보다 더 누가 더 민심 잡기에 유용하고 더 효율적인 그런 카드라든가 그런 정책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마 그 경쟁에 돌입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도 여기에 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식의 책임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민주당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헌재가 선고 당일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은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사건 당사자 측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이 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의 뭐 제척 기피 회피 사유들이 있는데 제척 기피 회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들어서 혹은 그 가족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들어서 이제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고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하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이거는
우리 헌법 체제를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결코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끊임없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그것도 지도부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원래 이제 보수 정당의 가치는 우리 헌정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게 보수 정당의 전통적 가치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들어서 혹은 가족관계를 들어서 이렇게 헌재 흔들기를 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내란형에 동조하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내란 동조 탄핵 반대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평가받는데도 문형배, 이미선, 정기선 재판관에 대해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거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헌재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도 그게 유효하진 않고 우리들이 아까 헌법재판관이 알아서 기피를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 그때 이흥구 대법관이 조 전 대표와 내가 친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심리 및 선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례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도 되고 이념적 편향성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 축전 못쓴 이념적 약간 편향성이 있거나 혹은 약간 진영에 따른 추천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쳐도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사후 공정성에 있어가지고 매우 이제 중요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헌재의 어떤 중립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아마 여론전의 일환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또 아까 말씀드린 조국 전 대표의 그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척하고 회피하는 이런 규정들이 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강제하거나 뭐 외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사후에라도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을 해달라는 그런 저는 강압의 측면이겠지. 실제로 이것을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헌재가 스스로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고를 좀 뒤로 미룬 것도 이런 측면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론을 끊임없이 좀 환기시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 대비한 국민변호인단 모집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집하겠다 했고 오늘 나경원 의원한테도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2030 청년층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시위나 또 서부지방법원 유감스럽게도 폭력 사태로 변질이 됐지만 그 집회나 이런 데 과거에 비해서 그 젊은 청년층의 참여가 늘었다. 때문에 2030 청년층을 상대로 한 여론전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상되는 이제 조기 대선에서도 2030들의 표심을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2030 전체 여론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30 전체 여론을 반영한다기보다도 일부 조금 극단화된 그런 여론층이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주장과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분과 좀 연관 있는 그런 청년층의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기대하듯이 2030 전체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뭐 법정에 나가가지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여론전의 일환으로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을 결집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던 이 회장이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 결과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불법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서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진 합병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죠.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회계 처리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회장 측이 입장을 밝혔죠. 네, 이재용 회장 측 김유진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를 예상 못했는지, 주주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질문이 쏟아졌는데 대답하지는 않았고요. 이 회장도 선고 이후 아무 말 없이 퇴정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도 짚어주시죠. 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뇌물 사건부터 시작해서 햇수로만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항소심의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또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논란도 일단 불식시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때보다 더 강한 책임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9월 기소를 강행했는데요. 하지만 1심에 이어 오늘 2심도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로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물리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승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위기를 맞은 삼성을 이 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회사 입장에서는 기뻐할 소식인데 반응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일단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은 채 변호인단의 입장으로 대신했습니다. 피고인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등이 이제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길 희망한다는 말이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겨우 한숨을 돌리고 이제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겨우 악재는 막았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차례 모두 합쳐 1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됐습니다. 이후에도 부당승계 혐의로 기소돼 100여 차례 재판에 출석하면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국정농단 등 관련 의혹 이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도 폐지가 됐죠. 이런 리더십 공백이 누적되면서 최근 삼성의 위기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책임 경영을 위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등 삼성 안팎의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뺏겼다는 지적 속에 실제 지난해 실적도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딥시크 충격은 물론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중국의 추격 역시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지난해 여름 8만 원대까지 회복됐다가 다시 곤두박질을 친 뒤 5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납품을 위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도 통과해야 하고요. 또 수요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 스마트폰 외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AI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삼성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분석 속에 이 회장이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 전쟁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안팎에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관세 부과 발효 직전에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25% 관세로 맞불을 놓은 캐나다는 추가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협상으로 우선 풀어보겠다던 멕시코도 구체적인 보복 관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muy graves para la economía de los Estados Unidos, pues va a elevar los costos muchísimo de todos los productos que se exportan de México hacia los Estados Unidos. Va a tener un 25% más de costo.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가 기껏 잡은 물가를 다시 올릴 거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조와 산업계는 관세 철회를 촉구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사설에 썼습니다. You campaigned on this wallet, but your tariffs will have more money come out of this wallet for so many goods and services.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관세 정책을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을 향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씌우는 바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관세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 거라며 결과도 매우 멋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대해선 미국이 주는 보조금 없이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라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또 도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4일 시작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협상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 발효 직전 타협의 여지가 있다며 만약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도 보편적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거라는 공포감에 코스피가 장중한 때 2,430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2.5% 하락하며 2,45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 지수는 3.3% 내리며 겨우 700선을 지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딥시크 충격에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또다시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9,710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SK하이닉스가 4%, 삼성전자가 2%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무너져 내렸습니다. 협상용이 아니라 진짜로 좀 관세를 부과하려는 그런 좀 강한 의지가 있구나, 이거를 좀 느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공포감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관세를 만약에 부과해서 10%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10% 정도가 감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최고가보다 15원 이상 더 오른 1,470원대 초반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소폭 하락해 3시 반 기준으로는 1,467.2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출기업 오창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달 중 수출 전략회의를 재개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TF 회의를 열고 미국 신정부와 소통 채널 가동에 나섰습니다.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신정부와 다양한 협의 채널을 가동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한미 관계가 상호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첨단 산업 경제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불이 난 에어부산 항공기의 합동 감식이 사고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동체가 타버린 항공기 안쪽으로 흰색 감식복을 입은 조사팀이 들어갑니다. 증거물을 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상자도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김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두고 불이 난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와 경찰, 소방을 비롯해 사고기체 제조사인 에어버스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 사고조사팀도 합동 감식에 참여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난 에어부산 항공기의 합동 감식이 시작된 건 불이 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팀은 현장에서 화재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사고조사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분석시설로 옮겨 정밀 감식할 계획인데 분석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된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들을 통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객실 선반에 대해서도 집중 감식이 이루어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선반에 실린 짐 속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북한이 미 국무장관의 불량 국가라는 언급에 발끈하며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첫 공식 비난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북한의 첫 비난 담화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지칭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거듭 확인해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이 핵심인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에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불량국가라는 단어 하나에 발끈했는데 체제 훼손 시도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는 북한이라는 점.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 발언 하나하나를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적대 정책과 관련한 말과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경우 강대강 대응 기조, 핵무력 고도화 기조를 견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진영이 보다 확실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은 협상을 위한 사전 단계에서 서로 간복이다, 밀당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놓으면서 수위는 조절하려는 의도는 거듭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같은 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강화 방침을 비난하면서 군사력 무한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 역시 외무성 산하 연구소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안형준 MBC 사장과 부서 책임자 등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달라며 안 사장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경찰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MBC가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는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외부 인사인 법무법인 해명의 최양희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위원으로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인진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MBC 내부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해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절기 입춘이 무색하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입춘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일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현재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40cm 이상, 전북에도 많게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청주는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영하 6도, 청주는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강추위 속에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당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최상무 권한대행은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헌재는 2월 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열렸고 선고 2시간 전 돌연 변론 재개가 결정됐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 1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낸 게 배경이 됐는데 헌재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물론 선례도 없다는 국회 측 답변서를 받아 정식으로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헌재는 또 최 대행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했던 전현직 여야 원내대표 3명의 진술서도 오는 10일 열릴 2차 변론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이 끝난 뒤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공정성을 지적해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졸속 심리에 제동이 걸린 거라며 헌재가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지연 공보관은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 소원 결론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해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결정 뒤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말할 사안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한 헌재 선고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법 절차는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입장은 선고 이후에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선고가 미뤄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 관련 선고문이 나오면 이를 확인한 뒤 결정문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최 대행 측도 선고 전에 입장을 내는 건 예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보류한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온다면 그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YTN에 전했습니다. 다만 최 대행 측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커지면서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최상목 대행을 보좌하는 기획재정부가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가 해석하거나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어서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도 정부 차원에서 법률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선고 이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경지휘부를 우선 배치하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목차까지 총 101쪽 분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군 동원을 지시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과 단수를 직접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모이기 전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가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직후 소방청장과의 통화에서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텐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시위대를 막던 경찰관 50여 명이 다친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이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법원 폭동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시위대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시위대가 경찰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방패를 빼앗아 폭행합니다. 공권력을 무시한 시위대 난동에 경찰관이 머리 등을 다쳐 피를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법원 폭동 당시 경찰관 51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은 이런 폭력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은 경찰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테러와 마찬가지라며 공권력 무력화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에 화재 진압을 두고 과잉 진압이라고 하지 않듯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폭력 행위를 두고 과잉 진압이라는 프레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매맞는 경찰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폭동 사태 배후 수사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라고 경찰청에 촉구했습니다. 또 부상 경찰관들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력 시위자와 선동 세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기동대 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회 시위 관련 사전 정보 활동 강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 상한 제도에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을 예외로 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소위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친기업처럼 행동한다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주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영계와 노동계를 직접 중재하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되는 법안의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사실상 경영계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의 한정에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좀 모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제도적으로 그걸 왜 막냐? 제가 거절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이어 또 한 번 성장 친기업 중심의 우클릭 행보를 보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비해 국회 차원의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여당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관세를 부과한 것에 당정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대표의 일방적 제안 발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이딴 친기업 행보를 두고 말과 행동이 반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적인 시장 법안들이 즐비했습니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 이 대표의 외교관을 놓고도 친중과 친미, 친이를 오간다며 조변 석계이자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이는 기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로 이 대표가 발언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민생대책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며 정책 점검에도 나서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여야의 중도층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다수당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야권 통합과 외연 확장에 이어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여권 차기 잠룡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넘어서자며 내년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합시다. 여당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당 차원의 개헌특위 위원장에 내정하며 개헌론에 힘을 실은 가운데 계엄 사태 직후부터 개헌을 주창해온 여야 원로들은 시간표를 더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동의하면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해내면 탄핵 심판이 나기 이전에 해낼 수 있고, 야권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 대표의 부족함 때문이었다고 날을 세웠고, 개헌론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견제하는 군소 야당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해만을 쫓는 정치 공학적 마인드에 기반한 협량의 정치로는 개도 구럭도 모두 놓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작은 차이로 싸우는 내부 다툼은 멈추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수록 이재명 견제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고 회계 처리도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자 10여 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성사됐다기보다 양사 합병 TF에서 실질적 검토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합병 계약, 주주총회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물리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회계 처리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 회장의 형사재판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지배력 관련 내용을 주요 위험으로 알렸어야 한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거짓 공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낀 채 법원을 떠났고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했습니까?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를 향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완승을 거둔 이 회장은
햇수로 10년째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어내게 됐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사심을 위해 불기소 권고에도 무리한 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현지 시간 3일 양국 정상들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 EU 제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며 관세 폭탄 피하기에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EU에 대한 관세도 경고하면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外交は取引で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これまた言っておられる一種のディールと言っていいのかもしれません。これがいかなる背景に基づいてこのような決定がなされたか、それによってどのような影響が及ぼされるのか。 당장 멕시코, 캐나다에 공장을 세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니케이 지수도 2.1%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대상에 아직 일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 기대만 밝힌 상태입니다. Well, he's coming in next week. I don't know who he is for a meeting,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Japan. 하지만 관세 부과 대상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 EU는 미국의 1위에서 4위의 수입국이고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는 7일로 예상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거론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응해 일본이 대미 투자 1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LNG 수입 확대와 함께 우리 돈 66조 원 규모의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맹도 관세에 예외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시바 총리가 내놓을 카드가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에 외교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로 2차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도 춘제 연휴가 끝나면 반격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8년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이 25% 관세를 물리며 촉발된 무역 전쟁. 당시 중국은 똑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맞서 중국도 10% 추가 관세로 반격에 나설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입니다. 中方将向世贸组织提起诉讼，并将采取相应反制措施，坚定维护自身权益。 한때 20%에 육박하던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14%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1차 무역 전쟁의 상흔이자 수출 다변화 정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 미만. 2차 관세 전쟁에 돌입할 경우 중국의 출혈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자원무기 카드를 벼려왔습니다. 미국의 중국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4%, 흑연은 78%에 달합니다. 决定加强有关两应五项对美国出口管制，这是维护自身安全和发展利益。 이번 10% 추가 관세의 명분으로 내세운 펜타닐 퇴치를 역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마약 단속에 협조해오던 중국 공안부까지 경고 성명을 낸 이유입니다.
중국의 반격 카드가 무엇인지 춘제 연휴가 끝나면 뚜껑이 열릴 전망입니다. 정면 대결보단 협상에 방점을 찍으며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동해 울릉분지에 대왕고래 외에 추가로 마귀 상어로 이름 붙은 곳에서 51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대왕고래 유망구조 1차 시추는 마무리됐는데 이르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해 울릉분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가 같은 지역에 추가로 최대 51억 배럴이 더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4월 석유공사가 분석을 의뢰한 데 따른 보고서입니다. 위치는 대왕고래 유망구조 인근으로 이번에는 고블린 샤크, 일명 마귀상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 액트지오사의 전문성과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을 놓고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석유공사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아직 정밀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외 전문가로 팀을 꾸려 보고서 내용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시작된 대왕고래 유망구조 1차 시추는 마무리됐습니다.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곧 채취한 시료를 싣고 부산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해저 1km 이하 안반에서 채취한 시료인데 석유공사는 조만간 전문 분석기관에 보내 석유, 가스 매장 유무를 판가름할 방침입니다. 탄핵 전국 여파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동력이 사실상 꺾인 상태에서 이르면 오는 5월에서 6월 사이 윤곽이 드러날 1차 시추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최근 2년간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가 꼭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던 국내 노인 빈곤 상황이 최근 뒷걸음질 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소비나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인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우리 노인 빈곤율은 2016년부터 계속 하락해 21년 37.6%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2년부터 다시 반등하더니 23년엔 38.2%로 올랐습니다. 남성 노인 빈곤율이 31.8%, 여성 43.2%로 여성 쪽 형편이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빈곤율인 14.9%와 비교해보면 노인 빈곤율이 2.5배 더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다른 회원국과 따져보면 심각한 상황은 더 도드라집니다. 통계 대상 38개 나라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의 13배, 가까운 일본의 2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같은 정부 지원을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더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초연금 급여를 높이려면은 70% 전 노인을 높이는 것보다는 좀 더 정말 빈곤한, 근데 하위 30, 40% 그런 분들한테 집중해서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한정된 기초연금 자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고령층은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축소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해 한국 프로축구 K리그1으로 승격된 도시죠. 경기도 안양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 청년이 살고 싶은 스마트 도시 만들기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YTN 스튜디오에 최대호 안양시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네. 지금도 서해안이랑 제주도에서 눈이 내리고 있어서 폭설 그렇습니다.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네. 지난해 11월에 117년 만에 폭설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의 선제 조치로 대형 참사를 막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안양 대형 참사 압사 사건이 발생할 뻔했습니다만은 그걸 잘 막았습니다. 안양도 117년 만에 40.7cm의 눈이 왔어요.
아마 습설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무거운 눈이었지요. 아침 6시 40분에 우리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었는데 순찰하면서 용접됐던 분이 이렇게 우지시 무너진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이제 팀장께 보고했고 소장께 또 국장께 보고해서 부시장, 시장께 보고를 하게 만들어서 제가 아침 먹으면서 보고를 들었어요. 야, 순간적으로 이게 습설하게 무겁겠다,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8시 10분에 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조치를 취하라 명령과 함께. 그리고 출근길에 시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제가 이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궁금해서 도매시장 쪽으로 돌렸죠, 차를. 갔더니 일부 상인들과 다툼이 있어요, 공무원들과. 왜 저 한 기퉁이만 지금 그러는데 아직은 멀쩡한데 휴장하라고 그러느냐. 이 지금 현재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경매시장이기 때문에 경매하고 남았던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업 손실을 보상할 테니까 휴장하세요. 좀 세게 나갔습니다. 정말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시간이 8시 한 4, 50분쯤 됐었는데 3시간 20분 만에 정확히 12시 2분에 11초 만에 전체가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상인들 그리고 시민들을 포함해서 300여 명 이상 정도가 있을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300여 명의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안양시가 또 안양 시민이 축복받았구나 생각해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주 등골에 옷사갈 정도로 정말 이기의 순간이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옆으로 자료 화면도 계속 보여드렸는데 지금 봐도 아찔하고요. 당시 저희 YTN도 현장 생중계를 통해서 사고 현장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단골이 떨어지게 되면 길어지면 어렵지 않습니까? 영업 활동하는데. 그래서 이틀 만에 지하 주차장에다 임시 경매장을 마련했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저희가 이제 몽골 텐트라고 그러는데 큰 대형 텐트 2개를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아마 시민들의 또 우리 우리 그 도매인들이 정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하. 그리고 지금 영업 손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안을 좀 받아봤고요. 손실액을 추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상인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항구적인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임시 방편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50년, 100년 영업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정말 현대화 복합 시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용역을 좀 진행 중이고 잘 준비하게 되면은 정말 더 멋진 공간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초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던 이봉화 주무관에 대해서 승진 조치도 이뤄졌다면서요? 승진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직원이 그냥 간과했다가 하면은 아니야 대수롭지 아니야 이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으면은 300명 압사는 나왔던 거예요. 초동 보고를 정확히 했었고 또 신속한 보고를 통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압사 사고를 막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가 이제 승진을 서열의 배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특별 승진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승진 케이스에 들어와 있어서 후순위 있었던 우리 그 주무관을 앞으로 끌어가지고 지난 1월 1일부로 8급 승진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참 기특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해 FC 안양의 K리그 1 승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안 그래도 축구를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하시고 지원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가 2월 1일이었지 않습니까? 어제가 창단 12주년이었어요. 2013년 2월 2일 과거에 안양은 LG 치타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FC 서울이 안양을 떠났지요. 9년간 우리 시민들과 서포터들이 흩어지지 않고 안양 축구 부활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했었고요. 그 원동력이 저에게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모두가 희망을 품고 드디어 1부 리그 다이렉트 승격과 더불어서 우승을 했었는데 올해가 더 이제 기대가 됩니다. 1부 리그 더 큰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더 멋진 경기를 통해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시민들이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장님께서 2010년에 전국 최초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 시장을 준비하면서 만안구가 구도심이에요. 구도를 돌면서 경부선 철도 지하지 않고서는 안양의 미래 발전, 특히 만안구 발전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준비하면서 공약을 최초로 했었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무슨 시장이 지가 철도 지하할 수 있겠어 이런 빈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15년 전이지 않습니까? 작년 1월 9일에 드디어 국회에서 지하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구역을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좀 미뤄지고 있어요. 이게 되면은 우리 서울에 있는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 구로구, 금천구 그리고 안양시와 군포시까지 약 32km입니다. 이걸 지하하면은 1905년에 개통됐던 이 철도로 인해서 소음 분진 문제 때문에 또 재산 가치 때문에 얼마나 피해받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많겠습니까? 이분들에게도 또 다른 환경권과 재산권을 돌려드릴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안양으로 봤을 경우에는 석수역부터 관악역 그리고 안양역, 명항역까지 약 7.5km입니다. 이 구간은 지하되고 지상에는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그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은 안양천과 연계해서 또 다른 희망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말 작년에 1월 9일 저는 뉴스를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예. 이 사업 잘 준비해서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어 있어서 좀 일조해보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안양시가 지난해 9월 두바이에서 열린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에서 명예전당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문 공로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유엔사나 국제전기통신연합 스마트 도시 국제표준 인증 이걸 받았다고 하는데 좀 어렵기도 한데 자세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14일이었는데요. 저도 인도 뉴델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상인지 몰랐었습니다만은 예.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유엔 산하에 ITU라고 세계 전기통신 연합이 있어요. 세계 스마트 도시의 국제 표준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전국 지자체에서는 안양시가 최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 그리고 각종 재난, 재해, 방범, 안전, 복지 토탈 서비스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안양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는 이유는 전 세계 143개국 816개 도시에서 안양시에 이런 어떤 인프라를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 다녀갔었어요. 예. 저는 2010년에 일찍이 스마트 도시란 비전 선포를 가진 바가 있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스마트 콘텐츠 생성이나 육성에 굉장히 역점을 두었었지요. 예. 이제는 안양시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스마트 도시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안양시가 인구가 또 55만 6,492명. 예. 지난해 보니까 그렇던데 네네. 물론 10년 전에 비해서는 줄었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해 월별로 보니까 하반기에만 10,000명이 늘은 것 같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새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게 됐었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작년에 출산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무려 6.8% 출산이 올랐는데요. 아마 청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그런 어떤 것과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물론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하지요. 앞으로도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 도시 발전 안양을 만들어 있어서는 최선의 영향을 다 모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호 안양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지만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겠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에 달하겠습니다. 특히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 대관령은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3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예고됐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40cm 이상, 전북에도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남에도 많게는 15cm가 넘는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한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해안 지방은 눈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한파에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 혈관이 좁아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추위에 따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기온이 낮은 새벽에는 외출을 삼가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모자나 장갑, 목도리를 착용하는 등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또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은 실내에서도 내복이나 가벼운 외투를 입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